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72년 판사 임용 이래 2009년까지 무려 37년 5개월 11일입니다. 최장 법관 기록을 남기고 퇴임하시기 전까지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요직은 다 거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은 딱 두 글자, 판사라고 하십니다. 순수 판사 경력만으로 가장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고 또 평생 재판관을 성직으로 여기고 재판을 해왔다고 자부하시는 김영담 대법관님. 이게 서울고 출신 중에 법조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법인원은 물론이고 자상한 성품으로 국민들뿐 아니라 법조인 모두에게 신망이 높으신 김영담 전 대법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너무 칭찬을 해주셔서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우리끼리 만나면 요새 하는 얘기가 하루 놀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 쉬고 그렇게 보내고 있죠. 네. 법관 내려놓으시고 2010년도부터 법무부 세종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매일 출근하시거나 그러시지 않는군요? 제가 2009년도에 이제 퇴임을 하고 그리고 1년 미국 그 하버드 로스쿨에 가서 비지팅 스칼라하고 연수를 하고 2010년부터 이제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 변호사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근무를 했고 법무법인 세종에 근무할 때는 매일 출근했죠. 근데 그리고 한 10년 지났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대법원 판결도 열심히 읽지도 않고 누가 어떤 판결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법률 추적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이게 여기까지가 내 법률가로서의 마침표를 찍을 때로구나. 그래서 물러난 지가 양형께 22년 말에 다 세종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 앉았죠.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는 이제 일어나면은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컴퓨터를 하는데, 제가 그 어학을 좀 많이 읽을 줄 알아요. 제 어학이라는 거는 말할 줄은 하나도 모르고 읽을 줄만 아는 어학인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뉴욕 타임스든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라든지 또 일본의 마이니치라든지 또 중국의 인민일보라든지 이게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서칭을 이렇게 쭉 하면 하루가 엄청 바쁘고 다 못 읽을 때가 훨씬 더 많고 그러면서 보내고 판사 생활하면서는 밖에 접촉하고 이러는 거를 어떻게 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불러주는 데 있으면 이렇게 그냥 나가고 그렇게 지내죠. 네.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를 이거 다 섭렵을 그러니까 읽을 줄만 알아요. 읽을 줄만 알아요. 대단하죠. 네. 그 동문들 이제 법조인 모임이 서유회도 있고 고시동교회도 있고 이렇게 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어떻게 자주 참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못 나갔고, 안 나가기도 했고, 요새는 이제 불러주면은, 나가서, 가능한 한 참석하죠. 거기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예전부터 책을 좋아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책을 좋아하시던 분이 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 그러면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6.25 때 피난을 우리 집에서 대전을 갔어요. 그래서 대흥국민학교에 이제 5학년까지 다녔는데,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내가 책을 사서 볼 수는 없었죠. 근데 우리 반에 부잣집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이 전집이 있었어요. 문학 전집이. 어린이 문학 전집이었겠죠. 근데
얘는 뭐 책 읽는데 별로 흥미가 없고 그거를 한 권 한 권씩 저한테 빌려주는데 나는 그게 너무 귀하니까 네. 그거를 읽고 읽은 책 얘기를 걔한테 들려주면 걔는 또 좋아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책을 가깝게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서 그 책에서 특히 이제 감동적이었던 거, 그 전집이고 뭐 그러니까 그 감동적이었던 것들은 아마 이 개인이든 뭐 나라든 다툼이 있거나 또 뭐 사회가 분열하고 있을 때에 가서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러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말하자면 동경이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는 애착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커면서 직업으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판사가 됐는데 운도 좋았죠. 사실은 운이 굉장히 좋은 게 지금은 사법 시험 합격자가 뭐 1년에 1,500명이고 그러지만은 제가 시험 볼 때는 1년에 뭐 30명, 우리 동기가 33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그렇게 빨리 된다라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울 때인데, 빨리 시험에 돼가지고, 이렇게 판사가 될 수 있었고, 그 나를 판사로 만들어준 거는 우리나라 그 제도의 덕분이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좀 나라와 사회에 덕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뭐 판결을 하시면 뭐 수많은 판결이 있었을 거고 또 판사로 재직하시면서도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셨고 또 그런 어려움들 어떻게 또 이루셨습니까? 어려운 시기는 뭐 지냈죠. 뭐 우리나라 전체가 가난한 시기도 겪었고 또 독재의 시기도 겪었고 뭐 군사정권도 짓고 뭐 어려운 시기를 지난 건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하고 판사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판사라는 거는 그 맡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열심히 읽고 또 증인들이고 당사자의 얘기를 열심히 듣고 그래서 법률을 찾아서 법리를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선언하는 게 그게 일인데 그거는 시기가 어렵건 뭐 시기가 좋아졌다고 그게 그 일이 없어지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진짜 어묵권 시절에는 재판에 대해서 직접적인 간섭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건은 몇 안 되고 내가 판사 생활하면서도 그런 사건을 맡은 게 몇 건 안 돼요. 근데 어묵한 시기이다. 시기가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판사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고 또 약간 한 건 진짜 그 어묵한 시기에 정말 재판에 직접적인 압력도 받고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죠. 근데 그걸 잘 견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물러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어묵한 시기를 어떻게 겪었냐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겪었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묵한 시기를 내가 겪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시대의 환경이라고 그러는 게 판사의 일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냈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세월이 좋아졌다고 판사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늘 마지막에 얘기를 하지요. 판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 참 애를 썼고, 근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고민을 한 사건들이 있기는 있죠. 대법원에 와서 또 보면 무슨 이제 제가 주심이 돼가지고 한 게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인정하는 걸 전원합의구로 끌고 가서 했다든가, 무슨 종중 판결이라든가, 혹은 대북 송금 사건, 이제 그 판결이라든가, 혹은 그 사형을 확정시키는 판결을 할 때라든가, 이런 때에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묻기를, 수신 있는 판결을 한 게 있냐, 그걸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 소신 있는 판결이라고 그러는 거를 별로 그런 표현 자체를 좋아 안 해요. 왜냐면은 사건 기록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 기록을 볼 때 맑은 눈으로 가지고 그걸 보기 시작해야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은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 쉬워요. 판결할 때 그럼 어떤 사건을 그럼 제일 내세우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아주 희한한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조금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부산지방법원 부장 판사를 할 때 가정법원 사건, 이혼 사건을 이제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혼 사건을 다루는데 그 사안 자체는 뭐냐면, 남편은 선원으로 부산에 와서 살고 부인은 그 광주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그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송달이 안 돼가지고 공시송달을 하고, 옛날에는 이혼 사건 재판을 9시, 10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늦게 해서 그 사건을 불렀는데 남편은 안 나오고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소송을 알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당황이 됐죠. 광주에서 왔다는데 남편은 없어서 오늘 재판은 안 되는데, 오늘 어디 주무실 때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친척집 있어서 자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재판이 안 된다. 그리고 다음 재판은 언제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때는 남편이 나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건 모르지만은 하여간 다음 재판 기일은 언제다라고 그러고 보냈는데, 그 사건에서 제가 뭘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하면, 그냥 송달 불능이 되면은 공시송달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상한 게, 송달 불능은 되는데 딸도 다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패한테다가, 그러지 말고 본적지에다가 편지를 좀 보내봐라. 송달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그랬더니 우리 이패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송달 방법은 아니죠. 근데 하여간 확인을 해보라.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은 남편이 배를 타러 부산에 갔기 때문에 애만 낳지 본 적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재판을 알려줬고, 그런데 그 남편은 남편대로 이혼 소송을 할 사정이 있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얻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애가 학교를 들어갈 때가 됐는데, 학교를 들어가려면
호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호적을 만들려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 기일에 불렀는데 그 두 사람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 법리상으로는 결론은 간단하죠. 그렇지만 남편 보고는 그럴 수가 있느냐. 부인한테 사정을 잘 얘기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오늘 잘 모시고 가가지고 사정을 잘 얘기하고 이건 타협을 해봐라. 판결은 해결점이 아니라 시작일 것 같다라고 그래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나서 오는 바람에 어떻게 됐는지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모르지만은 제가 그래도 판사 노릇을 그래도 제대로 했다라고 그러는 거는 결론도 못 냈지만은 그 판결을 내가 그래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본 거는 증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어쨌든 법원 행정처에도 오래 계시고 소장도 지내시고 차장도 지내시면서 이제 소법행정을 많이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법행정이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복잡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소법행정 분야에서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리고 내가 이거 좀 잘 해놨다 싶다 하는 그런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있고 제가 그 행정처 차장을 할 때 등기, 호적 전산화나 이런 것들 또 민사소송법 제정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 행정처 차장을 할 때 저하고 같이 팀을 이룬 사람이 그때 기조실, 이제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법원 그 예산을 비롯해서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인데 기획조정실장이 김황식 국무총리였어요. 그리고 재판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송무국이었는데 그게 이제 박병대 나중에 대법관 된 박병대 씨였고 그리고 이제 등기 호적 이런 걸 관장하는 게 이제 노국장이 있었고 또 법원 건설하고 이런 거에 건설국장이 이제 고용한 그분도 나중에 대법관이 됐는데 이분들이 정말 저를 아주 많이 도와가지고 등기 호적 특히 등기 전산화하는 거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고 지금도 아주 좀 해킹 이러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당시에 등기 전산화할 때 온 힘을 들여서 하면서 하여간 이게 한번 해킹을 당하거나 이게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게 큰일인데 이거 정말 괜찮냐 그래서 몇 번 확인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환이에요. 근데 그게 잘 되어 있는지 그건 지금도 아주 걱정이고 물론 잘 되고 있겠지만 그리고 재판 제도도 전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고 판례도 다 전산화돼서 아주 쉽게 보게 하고 그런 것들은 저때 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 생각이 나고 또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나중에 고쳐도 당한 거 보고 아주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세문안교회에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7년도 기억을 하는데 최초의 대학생회 창립 멤버로 참여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모님도 그때 참여하셨고, 근데 사모님 이후에 이제 그 생협, 한살림 생협이라든가 경실련 이렇게 활동을 방송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모님 소개 좀. 67년도에 이제 세문안교회 대학생회라는 건 원래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회 조직이 교회 조직 안에 있었는데
그때 67년도에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그때인데, 대학생들이 이제 많이 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대학생들의, 특히 이제 기독 대학생들의 그 관심사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빈곤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전태일 그 사건 때 노동 문제가 있었고, 경제적인 평등 문제가 그것이 이제 시대적인 과제였는데, 기독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타치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기독교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한번 따로 이제 모여서 그 문제를 좀 토론하고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세문안 대학생회가 그때 발족을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문항복간에 뭐 운동권, 뭐 지금 표현으로 하면 운동권들이 모이는 것처럼 됐고, 뭐 복음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교회 뭐 장로님들이랑은 그 당시 어른들은 별로 좋아를 안 한 점도 있죠.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생회가, 세문안 대학생회가 좀 관심을 끌었었고,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동기예요. 오히려 저보다 월상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대학생회에서 있었지만은 그렇게 뭐 둘이 가깝게 뭐 말하자면 연애를 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서로들 멀리서 쳐다보면서, 또 저는 그때 이제 대학생 저기로 시험 공부하고 뭐 이럴 때니까 뭐 만날 때도 아닌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아주 재밌는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먼저 저보고 결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졸업하자마자 도대체 어떻게 뭐 결혼하냐, 한 2년 뒤에나 보지 뭐 그랬는데, 2년이면 그럼 우리 집사람은 그럼 유학이나 갔다 와야 되겠다, 뭐 유학이나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하자는 걸 거절하셨습니까? 일단 먼저.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아니 뭐 유학 간다 그러면 내가 뭐 송별회는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년 뒤에 진짜 비행기표랑 다 사가지고서는 이제 뭐 사흘 뒤엔가 유학 간다. 그래서 그럼 내가 송별회 해주지. 그러고서는 이제 만나서 저녁 먹고 뭐 그러다가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뭐 꼭 그렇게 유학을 가야 되냐 뭐 그러다가 그걸 잡으셨군요. 그래서 그냥 유학 포기하고 결혼하기로 해서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살림을 하는데, 애들이 커가면서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살아났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한 건, 우리가 사당동에 살았는데 애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 학부형들을 만나고 그 주부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주부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강원영 목사님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을 우리 사당동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주부 아카데미라는 거를 처음 시작했죠. 그 멤버들은 아직도 지금도 서로 만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그 자살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뭐 생협 뭐 이런 문제, 노동 문제 뭐 이런 데 이제 가지고 아주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보다 사실은 더 유명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 사람이지만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가서 거의 뭐 모든 데에 관여를 하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물려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외에 그런 단체를 통해서 다른 정치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은 우리 사람은 그러지 않고 다 물려주고 나왔고 또 그거를 유지하고 그랬다 그래서 훌륭하게 생각을 하죠. 서울고 출신들 법조인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법관님께서 이제 행정처 차장 하실 때 그때 이제 변재승 대법관이 처장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법학원 원장도 이제 이재호 변호사 우리 10회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서울고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서울고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랄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뵙는 분들마다 이분은 서울고구나 하는 느낌이 좀 받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느끼시는 그 서울고의 법조인들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글쎄요, 이제 우선 서운한 게 좀 있어요. 서운한 게 서울고 출신 법조인, 판사들. 네. 옛날에 이제 연말에 이제 모이거나 이러면은 그 명부가 이런 걸로 4장 5장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인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판사들, 서울고 출신 판사들 법조 모임에 가면 한 장이에요. 너무 적어서 그게 이제 서운한데 우리 선배, 이재호 선배나 변진승 선배나 말할 거 없고 우리 후배들도 그렇고 서울고 출신 법조인들이 법원 안에서 평이 참 좋아요. 실력이 있으면서도 나대지 않고 겸손하게 일을 한다 그래서 위아래로 아주 신망을 참 많이 받죠. 그런 거는 아주 굉장히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상하게 하여간 서울고등학교의 학풍이라는 게 그게 있구나. 다른 고등학교하고 구별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선배님께서 특별히 귀감을 삼으시고 또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내수동, 지금 경희궁의 아침이라는데 내수동에 거기 추가집들이 있고 기와집들, 조그만 기와집들이 있고 있는 긴 골목을 들어가서 그 끝에 있었는데 그때 방순원 대법관이라는 분이 저하고 위아래 살았어요. 집 자체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고 그거는 이제 대법관인데 아주 재밌는 게 고재기에다가 기록봇대를 들고 그 골목길을 터덜터덜 걸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잘 모르지만 여름 되면은 옛날에는 책상도 변변한 게 없었죠. 그 밥상을 내다가 놓고 이렇게 문 틈으로 보면은 기록을 펼쳐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본 판사는 그러니 처음이고, 판사라는 건 아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저렇게 청빈하고, 아주 정말 청빈해서 가난하게 사시고, 그래서 그분을, 그 모습, 평소의 모습을 보고 제가 존경을 했죠. 사단법인 만흥문과 이은 이사장을 하셨는데요. 퇴임 이후에 이제 사회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활동을
뭐랄까, 그러니까 그 사회 활동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뭐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 판사들은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판사들은 조금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그게 적절하냐 하는데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맡겨진 사건의 기록을 보고 뭐 그 법리를 찾는데도 바쁜데 나가서 그러냐. 그래서 저는 판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밖에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안 한 점도 있고. 그런데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도 남의 사건을 맡아서 하려면, 거기에 집중을 하려면 그렇게 시간 많이 내서 사회활동을 못해요. 근데 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활동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뭐 굉장히 많아요. 무의촌 얘기하듯이 무별론촌, 요새는 무별론촌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호인 도움을 못 받는, 또 그 환경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금을 좀 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과 이음도 그 법무법인 세종에 부속돼서 있지만, 제가 거기 이사장을 하면서 주로 설득을 한 건 그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돕게 해다오, 그런 거였죠. 그 활동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져야죠. 서울고 재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것들 혹시 계신가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우리 환경, 우리 그 고등학교가 이제 그 경희궁터에서 저는 이제 거기 다니다가 거기서 졸업을 했는데, 경희궁터의 그 뒷산에 올라가면은 우리 교과에 나오듯이 인왕산이 쫙 보이고 그 전기가 그대로 그냥 느껴지는 그런 그 캠퍼스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학풍, 우리 이제 그게 다 교과에 나오는데, 나라의 밑분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가 암암리에 다 그 몸에 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참, 그 환경 전체가, 그리고 그 학교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다. 어떤 한 특정한 사건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경희궁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그 학교 그 캠퍼스가 갖고 있는 그 캠퍼스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을 저도 그래요. 직장 생활하고 하면 나와서 보니까. 아까 이제 법조인 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섭섭해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법조인 꿈꾸면서 공부하는 우리 젊은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법조라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 사회적인 존경도 받고, 또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법조 생활을 하면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부자는 못 될지 모르지만은, 경제적인 것도 괜찮고, 존경도 받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어서, 해볼 만한, 자기 일생을 걸고
해볼 만한 것이고 또 좀 남을 돕는 일이라기보다도 자기 삶을 지혜롭게 사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이다라고 그래서 좀 해봤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율적인 규제도 해야 돼요. 저는 칸트가 얘기한 자유라는 건 자율이다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억제하는 것도 많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목표를 두고 자기를 자율적으로 잘 규제하면서 그런 길을 좀 우리 후배들이 나가고 많은 숫자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판사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 굉장히 명확하실 것 같습니다. 판사가 갖춰야 될 덕목을 꼽는다면 어떤 거를 꼽으셨습니까?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강조점이나 이런 거는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판사들은 무슨 사건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 얘기는 거꾸로 편견이 없어야 돼요. 제가 제일 나쁜 재판 중에 나쁜 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사건은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건을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 재판 진행 그런 거를 아주 금기시하고 제가 판사들한테 떨어져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법률가, 법조인들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솔론의 노래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래서 솔론의 노래는 솔론은 아테네의 현지안이에요. 근데 그 솔론의 노래는 뭐냐면 나는 인민들에게 적절한 권력과 그에 합당한 위엄을 주었네. 그러면서 넘침도 모자람도 없이 그리고 나는 아주 육중한 방패를 들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서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넘침도 모자람도 앞에 부분은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염두에 둬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입법을 할 적에는 어떻게 적정한 선을 찾아가지고 주느냐 하는 거를 입법자들은 생각을 해야 되고 판사들은 그 입법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법의 정신이 놓쳐지지 않도록 재판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운데 서가지고. 그러니까 그 편견을 갖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맑은 눈으로 매 사건을 보고 거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런 거는 꼭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해박한 법 이론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법의 발견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해 오신 대표적인 법관이십니다. 또 할 말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정이 존재한다. 이런 신념으로 재판을 해오신 김용담 선배. 앞으로도 원로로서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